여러분,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절대로 이 나이에 뭘이라는 말을 입에 담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한마디가 우리 몸과 마음을 가장 빠르게 시들게 만드는 독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 뇌에 들어가는 순간 어깨가 처지고 거울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 우리 자신을 세상의 구석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 한마디를 영원히 내려놓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비싼 약도 아니고 거창한 운동도 아닙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누구나 오늘 아침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이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을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여길지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똑같이 험한 세월을 건너온 사람들인데도 어떤 분은 나이가 들수록 기품이 흐르고 주변의 존중을 받으며 당당하게 살아가십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가진 것이 적지 않은데도 점점 초라해지고 위축되어 가십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오늘 우리 함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나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댓글에 다짐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다짐을 보면서 함께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모두 12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고 품격을 되찾는 12가지 습관을 하나도 빠짐없이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투의 품격입니다. 두 번째는 아침 거울 앞 1분의 기적입니다. 세 번째는 손끝과 손톱을 다스리는 작은 정성입니다. 네 번째는 옷차림이라는 보이지 않는 갑옷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싼 명품에 숨겨진 함정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세와 걸음걸이가 만드는 품격입니다. 일곱 번째는 목소리와 말의 속도입니다. 여덟 번째는 목욕을 의식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아홉 번째는 우리 공간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열 번째는 우리 뇌가 서로를 비추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11번째는 혼자 있을 때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는 진짜 기품의 정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12가지는 어느 것 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우리 함께 걸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저 차근차근 듣기만 하셔도 오늘 하루가 끝날 무렵엔 여러분의 표정과 자세가 조금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나이가 들수록 우리 자신을 가꾸고 대접하는 일이 이토록 더 중요해지는 걸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참 많은 것을 하나둘 잃어갑니다. 평생을 매달려 키운 자식들은 자라서 우리 품을 떠나고 직장에서 우리 이름 앞에 붙어있던 번듯한 직함도 어느 날 사라집니다. 때로는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역할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오직 우리 자신만 덩그러니 남겨졌을 때 우리는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한 발짝 비켜난 듯한 깊은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흔히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곤 합니다. 이제 남은 건 기운 빠진 몸뿐인데 꾸며서 뭐 하나 누가 본다고.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외로운 순간이야말로 우리 남은 인생의 품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60이 넘은 분들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느냐에서
삶의 자존감을 가장 많이 얻는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돈이나 직장, 자식의 성공이 곧 자존감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오직 우리 자신을 챙기는 그 행동 자체가 자존감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외모에 들이는 돈이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한결같은 태도, 바로 그것이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들은 결코 젊어 보이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가장 우리답게, 가장 품위 있게 살아가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투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에 몇 번이나 이 나이에 뭘 이제 다 살았는데 이 나이엔 다 그렇지 이런 말을 하고 계신가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말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내리는 무서운 저주와 같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대학교 심리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자신에 대해 반복해서 말하는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언어가 우리 뇌의 신경회로를 실제로 바꾸고 행동과 표정까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렵게 설명하면 복잡하지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이 매일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면 우리 뇌는 정말 그런 줄 알고 몸 전체에 그만 멈추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포항에 사시는 64살 권영석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영석 어르신은 평생을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사신 어부였습니다. 거칠고 짠 바닷바람 속에서도 누구보다 단단하고 부지런한 분이셨죠. 그런데 몇 해 전 어깨를 심하게 다치시고 더는 배를 타기 어려워지자 어르신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이제 나는 쓸모가 없어,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라는 말만 입에 달고 사셨다고 합니다. 면도도 하지 않고 며칠씩 같은 옷을 입고 거울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셨죠. 가족들이 아무리 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미 어르신의 하루를 다 정해버렸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뇌는 우리가 하는 말을 가장 충실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아산병원의 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60살 이후에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신체의 병보다 먼저 말투가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조사 대상의 73명 중 62명 가까이가 자신을 낮추고 포기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몸이 약해져서 마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말이 먼저 무너지면서 몸까지 끌고 내려간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입이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우리를 가두고 그 갇힌 마음이 표정으로 새어 나오고 그 표정을 본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멀어진 시선이 다시 우리 마음을 더 깊이 가라앉히죠. 이렇게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굴레가 만들어집니다. 결국에는 가족들에게도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만 커지고 그 미안함이 또 우리를 더 작아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과 손주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일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 굴레는 우리 입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끊어낼 수 있습니다. 권영석 어르신은 어느 날 손주가 할아버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하고 묻는 말에 가슴이 철렁하셨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어르신은 딱 한 가지만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끝났어 라는 말 대신
오늘도 한번 해보자 라고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멋쩍었지만 신기하게도 그 말을 입에 올리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하루가 완전히 달랐다고 하셨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우리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루 동안 한 번이라도 줄여보세요. 이 나이에 뭘 이라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 입을 다물고 대신 아직 할 수 있지 라고 바꿔 말해 보십시오. 둘째, 아침에 일어나면 단 한마디라도 좋으니 자신에게 긍정의 말을 건네보세요. 오늘도 잘 살아보자.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요. 셋째, 가족이나 이웃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농담을 줄여보세요. 이 나이엔 쓸모없다는 농담은 우리 자신을 정말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우리 뇌는 다시 우리를 귀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우리를 대하는 세상의 눈빛이 바뀝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족 앞에서 무심코 내뱉는 자조의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들 앞에서 나는 이제 나이 들어 아무 쓸모가 없어 너희한테 짐만 되지 하고 말하는 순간 자식들의 마음에도 그 말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에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말이야말로 자식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짐이 됩니다. 우리가 밝고 당당하게 오늘도 잘 지냈다 하고 말하면 자식들도 마음 놓고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좋은 말, 힘이 되는 말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들입니다. 이제 그 따뜻한 말을 우리 자신에게도 들려줄 차례입니다. 권영석 어르신도 말투를 바꾸신 뒤로 손주가 할아버지 요즘 목소리가 밝아지셨어요 하고 좋아하더랍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의 하루까지 밝게 물들이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투의 품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뇌를 바꾸고 결국 우리 삶 전체를 바꾼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 거울 앞 1분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보시나요? 아니면 보기 싫어서 슬쩍 지나치시나요? 이것만은 피하셔야 합니다. 바로 거울을 외면하는 습관입니다. 거울을 외면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외면하겠다는 우리 마음속 깊은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65살 윤정희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윤정희 어르신은 오랫동안 편찮으신 남편을 곁에서 돌보느라 정작 자신을 돌볼 틈이 전혀 없으셨던 분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남편 수발에 매달리다 보니 어느새 거울 속 자기 얼굴이 너무 지치고 낯설어 보여서 아예 화장대 거울을 천으로 덮어두셨다고 합니다. 나를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나 같은 사람이 꾸며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참 많으십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자신은 늘 뒷전이었던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누님 세대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울을 본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가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대학교 연구진이 함께 밝혀낸 사실에 따르면 우리가 옷을 단정히 챙겨 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을 정돈하는 행동 자체가 우리 심리 상태를 직접 바꾼다고 합니다. 이것을 몸으로 익히는 마음, 즉 몸의 행동이 마음을 만든다는 원리라고 부릅니다. 단정하게 자신을 가다듬으면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감이 올라가고 머리가 맑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그저 기분 탓이 아니라
우리 몸과 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단정히 매만질 때 그 신호는 남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고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을 때 우리 뇌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정성을 들일 만큼 귀한 사람이구나. 반대로 대충 방치하고 거울을 외면할 때 우리 뇌는 슬프게 속삭입니다.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구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매일 어떤 신호를 우리 뇌에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하루의 빛깔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거울을 외면하는 습관은 점점 더 깊은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거울을 안 보니 매무새가 흐트러지고 흐트러진 모습이 자신감을 깎고 깎인 자신감이 또 거울을 더 멀리하게 만듭니다. 윤정이 어르신도 그렇게 점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셨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지고 누가 찾아와도 이런 모습을 보이기 부끄러워 문을 잘 열지 않으셨죠. 그렇게 세상과 멀어지면 우리 마음은 더 외로워지고 더 빠르게 시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윤정이 어르신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거울을 덮어둔 천을 걷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단 1분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기 시작하셨죠. 처음엔 낯설고 눈물도 났지만 며칠이 지나자 거울 속 자신에게 한마디씩 건네게 되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애썼다. 너도 참 고생 많았다. 이렇게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구부정했던 어깨가 펴지고 외출이 다시 즐거워지셨다고 합니다.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단 1분이라도 거울과 마주하세요. 둘째, 거울 속 자신의 눈을 피하지 말고 소리내어 한마디 건네보세요. 너는 참 귀한 사람이야. 오늘도 잘해보자. 이런 따뜻한 인사면 충분합니다. 셋째, 거울을 닦는 습관을 들이세요. 거울이 맑아야 우리 마음도 맑게 비칩니다. 이 작은 일분이 우리 하루 전체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시작이 됩니다. 처음엔 쑥스럽겠지만 우리 뇌가 이 따뜻한 인사를 매일 받아먹으며 자라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굳었던 표정이 어느새 가장 온화하게 펴질 겁니다. 한 가지 더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가만히 한번 웃어보세요.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는 겁니다. 여러 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으면 그 표정만으로도 뇌가 기분이 좋다고 착각해 실제로 마음이 한결 밝아진다고 합니다. 표정이 마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윤정이 어르신도 처음엔 거울 앞에서 웃는 것이 어색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웃을 일보다 견뎌야 할 일이 더 많으셨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아침 거울 속 자신에게 한 번씩 웃어주다 보니 어느 날부터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이 요즘 얼굴이 참 좋아지셨다고 인사를 건네더랍니다. 또래보다 훨씬 젊고 환해 보인다는 말도 들으셨다고 해요. 거울 앞 1분이 우리 표정을 바꾸고 그 표정이 우리를 마주하는 세상의 인사를 바꾼 것입니다. 이웃들 앞에서 당당하고 환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하루는 충분히 빛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거울을 외면하지 말고 매일 아침 1분만 우리 자신과 마주하자. 이 간단한 약속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손끝과 손톱을 다스리는 작은 정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눈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손입니다.
악수를 할 때도 손, 물건을 건넬 때도 손, 차를 내어줄 때도 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손을 가장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우리 손을 함부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손은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71살 박정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어르신은 평생 텃밭을 가꾸고 살림을 하며 사신 분입니다. 자식들 다 키워내고 남편 떠나보내고 이제는 홀로 조용히 지내고 계셨죠. 어느 날 어르신은 우연히 자신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셨다고 합니다. 거칠고 마디가 굵어진 손, 갈라진 손톱, 흙이 낀 손끝, 그 손을 보며 어르신은 갑자기 서글퍼지셨다고 해요. 내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뒀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손을 가꾼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지 보기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정성껏 돌보는 행동은 뇌에서 자기 존중감을 담당하는 부위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손을 내가 직접 정성껏 다듬는 그 순간 우리 뇌가 나는 돌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다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정하게 정돈된 손끝은 다른 사람에게도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무언의 신뢰감 말입니다. 손끝 하나가 우리 전체의 인상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방치하면 우리는 점점 손을 감추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손을 숨기고 악수를 꺼리고 물건을 건네는 것조차 머뭇거리게 되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자꾸 움츠리다 보면 마음까지 함께 움츠러듭니다. 작은 손끝 하나에서 시작된 위축이 우리 삶 전체의 자신감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주를 안아줄 때, 자식에게 무언가를 건넬 때 그 손이 당당하지 못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손을 가꾸는 일은 돈도 거의 들지 않고 시간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박정숙 어르신은 그날 이후 손톱깎이를 꺼내 매주 한 번씩 손톱을 정갈하게 다듬기 시작하셨습니다. 거친 손에는 집에 있는 핸드크림을 정성껏 발라주셨고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을 다듬는 그 짧은 시간이 어르신에게는 자신을 위로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거칠어진 이 손을 이제는 내가 직접 어루만져 준다는 그 마음에 눈물이 핑 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앞에서 손을 감추지 않게 되셨다고 해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한 번은 손톱을 정갈하게 깎고 다듬으세요. 길고 지저분한 손톱은 우리 자신을 방치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표시입니다. 둘째, 손을 씻은 뒤에는 핸드크림이나 집에 있는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거친 손이 부드러워지면 마음도 함께 부드러워집니다. 셋째, 손을 다듬는 시간을 그저 일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의식으로 여겨보세요. 이 손이 평생 얼마나 고생했는지 떠올리며 고맙다고 마음속으로 인사해 보십시오. 이 작은 정성이 우리 손끝에서 시작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데워줄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손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장 많이 닿는 곳입니다. 손주를 안아줄 때, 손주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널 때, 자식에게 용돈을 건넬 때, 그 모든 순간에 우리 손이 함께 합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 부끄러워 자꾸 손을 감추면 우리는
그 소중한 순간들마저 움츠리게 됩니다. 반대로 정갈하게 다듬어진 손은 손주를 안아줄 때에도 당당하고 무언가를 건넬 때에도 품위가 있습니다. 박정숙 어르신도 손을 가꾸기 시작하신 뒤로 손주가 할머니 손이 참 부드러워졌다며 자꾸 손을 잡으려 하더랍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어르신과 손주 사이를 더 가깝게 이어준 것입니다. 우리 손을 가꾸는 일은 그저 보기 좋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따뜻하게 닿기 위한 정성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 번째 이야기, 손끝의 정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손을 가장 정성껏 돌보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옷차림이라는 보이지 않는 갑옷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네인데 뭐 어때 하면서 후줄근한 차림에 늘어난 옷을 입고 나서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동네라고 대충 입고 나서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딱 그 옷차림만큼만 대접한다는 사실을요. 이건 참 씁쓸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세상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74살 정태영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정태영 어르신은 오랫동안 공직에서 일하시다 은퇴하신 점잖고 반듯한 분입니다. 하루는 어르신이 동네인데 뭐 하시며 낡은 운동복 차림에 슬리퍼를 끌고 가까운 관공서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창구에 젊은 직원이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귀찮다는 듯 퉁명스럽게 일을 처리하더랍니다. 어르신은 가슴 한구석이 쿵 내려 앉으셨다고 해요. 내가 초라해 보이니까 이렇게 대하는구나 싶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우셨죠. 그런데 며칠 뒤 어르신은 지인의 잔치에 가시느라 반듯한 정장을 입고 구두까지 닦아 신고 외출하셨습니다. 가는 길에 마침 같은 관공서에 다시 들르셨는데 하필 며칠 전 그 직원 앞에 앉게 되셨다고 합니다. 오늘 또 기분 상하겠구나 하셨는데 웬일인지 이번에는 그 직원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환하게 웃으며 어르신 이쪽으로 편히 앉으시라고 깍듯하게 안내하더랍니다. 묻지도 않은 내용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요. 어르신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뚱이는 며칠 전이나 똑같은데 껍데기 하나 바꿨다고 사람 대접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기관이 오래전에 밝혀낸 후광 효과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그 사람의 전체 인상을 결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옷차림이 단정하고 깔끔하면 우리 뇌는 저절로 저 사람은 분명 똑똑하고 믿을 만한 사람일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타인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의 옷차림과 신발, 머리 모양으로 단 3초 만에 그 사람의 가치를 매겨버리는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 자신을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자꾸 억울한 일을 겪게 됩니다. 식당에서, 가게에서, 관공서에서 은근히 무시당하고 그 서운함이 쌓여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쯤 차분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 인심이 야박해서만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진 진짜 가치를 세상에 꽁꽁 숨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무리 마음이 따뜻하고 살아온 세월이 훌륭해도 겉으로 풍기는 모습이 스스로를 소홀히 대하는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딱 그만큼만
우리를 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옷을 챙겨 입는 일은 결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갑옷이 됩니다. 정태영 어르신은 그날 이후 한 가지 원칙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집 앞에 잠깐 나가더라도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옷을 입자 하고요. 비싼 옷이 아니어도 됩니다. 깨끗하게 빨아달인 옷, 단정한 신발이면 충분합니다. 그러자 어르신의 어깨가 펴지고 사람들이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네에 잠깐 나갈 때도 후줄근한 차림 대신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으세요. 비싼 옷이 아니라 정성껏 관리된 옷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둘째, 신발을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사람들은 의외로 신발을 많이 봅니다. 깨끗한 신발 하나가 우리 전체의 인상을 바꿉니다. 셋째, 외출 전에 거울 앞에서 옷 매무새를 한번 가다듬으세요. 옷깃을 바로 하고 단추를 여미는 그 짧은 순간이 우리에게 당당함을 선물해 줍니다. 이 작은 갑옷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단 3초의 판단은 사실 우리 건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정한 차림으로 또렷하게 증상을 말씀하시는 분과 후줄근한 차림으로 우물쭈물 하시는 분을 대할 때 안타깝지만 사람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단정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우리 몸 상태를 설명하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옷차림을 챙기는 일은 단순한 멋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접을 받기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정태영 어르신은 이 이야기를 하시며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차려입고 나서면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더라 하고요. 우리는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격을 단정한 옷차림으로 세상에 조용히 알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옷차림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갑옷이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섯 번째 이야기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싼 명품에 숨겨진 함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치를 높이려면 비싼 명품을 휘감고 화려하게 치장하면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더 존중하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화려한 거치장만으로는 결코 진짜 품격을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7살 이영희 어르신이 동창회에서 겪으신 일입니다. 이영희 어르신은 오래전 교편을 잡으셨던 차분하고 단아한 분이십니다. 그날 모임에는 동창들 사이에서 걸어 다니는 백화점이라 불리는 친구가 한 분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물건으로 온몸을 두르고 나타나셨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화려한 친구 주변에는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들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의 얼굴에는 늘 불만이 가득했고 말투는 가시처럼 날카로웠기 때문입니다. 모임 내내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신세 한탄만 늘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 화려한 겉모습 속에는 사실 깊은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싼 것으로 감싸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이든 나를 무시할지도 몰라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이건 그저 느낌이 아닙니다. 한 심리 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은 아예 뇌가 반응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누가 자신을 어떻게 보든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작은 시선이나 말 한마디에도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 불안한 마음이 결국 찌푸린 미간과 날카로운 말투로 새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옷으로 몸을 감싸도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는 그 마음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비싼 것, 더 화려한 것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의 허전함은 더 커지고 통장은 가벼워지고 사람들은 더 멀어집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왔는데 노년에 이르러 헛된 치장에 마음을 쏟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따뜻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동창회에는 또 다른 친구가 한 분 계셨습니다. 비싼 명품은커녕 동네 시장에서 산 듯한 수수한 옷차림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친구 곁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꾸 옆에 앉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옷은 수수했지만 늘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고 손톱은 정갈했으며 백발의 머리카락도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온화한 미소와 단단한 여유가 흘렀죠. 알고 보니 그 친구의 하루는 매일 아침 자신을 정성껏 돌보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싼 것이 아니라 정성스러운 일관됨이 그 친구를 빛나게 했던 것입니다.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싼 것을 사려고 애쓰기보다 가진 것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관리하세요. 수수해도 정갈한 사람이 명품으로 도배한 사람보다 훨씬 품격 있어 보입니다. 둘째, 겉을 꾸미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스리세요. 자기 존중감이라는 진짜 자산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셋째,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남보다 비싼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정성껏 대하느냐가 우리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우리는 명품 없이도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세대만의 지혜를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시절을 견디며 한 푼이라도 아껴 자식을 키워낸 그 단단한 절약의 지혜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러니 화려한 명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깨끗하게 빨아다린 옷 한 벌과 정갈하게 빗은 머리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품격을 풍길 수 있습니다. 비싼 것이 아니라 정성스러운 것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단정한 것이 진짜 품격이기 때문입니다. 이영희 어르신은 그 동창회 이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비싼 옷으로 치장한 친구보다 수수해도 늘 정갈했던 그 친구가 가장 부러웠다고요. 우리가 평생 지켜온 절약의 미덕은 결코 초라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 가장 단단하고 품이 있는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을 휘감은 그 친구와는 정반대인 분이 같은 모임에 한 분 더 계셨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7 이영희 어르신의 친구분이었는데 이분은 비싼 명품은커녕 동네 시장에서 사셨을 법한 수수하고 평범한 옷차림이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친구분 곁에 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꾸만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지더랍니다. 옷은 수수했지만 늘 구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고
손톱은 정갈하게 다듬어져 있었으며 희끗한 머리카락마저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와 흔들림 없는 여유가 가득 묻어났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이 친구분의 하루는 매일 아침 자신을 정성껏 돌보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 자신을 위해 깨끗하게 씻고 정갈하게 옷을 입는 것, 이것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치장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세상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선언하는 엄숙한 의식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를 소중히 다루며 편안한 기운을 풍기는 사람 곁에 있기만 해도 주변 사람들의 긴장이 풀리고 신뢰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성껏 대접하는 행동 하나가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는 그 귀한 기운은 비싼 명품 안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5번째 이야기, 명품의 함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품격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정성에서 나온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6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째는 자세와 걸음걸이가 만드는 품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다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얼굴도 옷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자세와 걸음걸이입니다. 멀리서도 그 사람이 당당한 사람인지 위축된 사람인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인 채 걸으시면 안 됩니다. 그 구부정한 자세가 우리 마음까지 점점 더 작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70살 오승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승환 어르신은 젊은 시절 운동을 하셨던 누구보다 다부지고 고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하자 어느 순간부터 어깨가 굽고 고개가 앞으로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구부정한 모습을 보며 어르신은 한숨을 쉬셨다고 해요. 내가 언제 이렇게 됐나, 영락없이 기운 빠진 모습이구나 하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세가 굽으면서 마음까지 함께 굽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싫어지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자세가 왜 이렇게 우리 마음에까지 영향을 줄까요? 그 이유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 나라의 대학 연구진이 함께 밝혀낸 바에 따르면 우리 몸의 자세는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상태를 직접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어깨를 펴고 가슴을 열고 고개를 들면 우리 몸에서 자신감을 북돋는 호르몬이 늘어나고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이면 자신감 호르몬은 줄고 우울감을 부르는 호르몬이 늘어납니다. 즉, 우리가 당당한 자세를 취하면 마음이 정말로 당당해지고 움츠린 자세를 취하면 마음도 따라서 움츠러든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이렇게 서로 거울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구부정한 자세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굽은 어깨는 점점 더 굳어지고 걸음은 점점 더 느려지며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더 약한 사람으로 대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안쓰럽게 보고 누군가는 함부로 대하기도 하죠. 그렇게 받는 시선이 다시 우리 어깨를 더 짓누릅니다. 우리가 손주 손을 잡고 공원을 걸을 때 그 걸음이 자신 없고 위태로워 보인다면 손주도 마음을 졸일 겁니다. 반대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꼿꼿하게 걸으시면 손주들도 그 모습을 보며 든든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자세 하나가 가족 모두에게 안심을 주기도 하고
걱정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오승환 어르신은 어느 날 손주가 할아버지 등이 점점 굽는 것 같아 라고 걱정스럽게 말하는 것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드셨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어르신은 아주 단순한 한 가지를 시작하셨습니다. 걸을 때마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정면을 보며 걷기로요. 처음엔 금세 다시 어깨가 굽었지만 의식해서 바로잡기를 반복하다 보니 차츰 몸에 배이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무릎이 아프던 것도 한결 가벼워지고 무엇보다 마음에 다시 힘이 솟아나셨다고 해요. 자세를 바꾸니 세상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걸을 때 어깨를 활짝 펴고 고개를 들어 정면을 보세요. 바닥만 보고 걷는 습관은 우리 마음까지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둘째, 앉아 있을 때도 허리를 곧게 세우는 연습을 하세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식사를 하실 때 잠깐씩이라도 등을 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서 보세요. 머리와 어깨와 엉덩이가 벽에 닿도록 바로 서는 이 간단한 동작이 굽은 자세를 펴주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우리는 나이를 잊은 듯 꼿꼿하고 당당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당당해지면 우리 마음도 반드시 따라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세를 바로 하면 우리 숨까지 달라집니다. 어깨가 굽고 가슴이 눌리면 숨이 얕아지고 숨이 얕아지면 몸에 들어오는 기운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가슴을 활짝 펴면 숨이 깊어지고 깊은 숨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바로 한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어쩐지 기운이 더 난다, 덜 피곤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승환 어르신도 어깨를 펴고 걷기 시작하신 뒤로 예전보다 숨이 트이고 발걸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와 함께 공원을 걸을 때 더는 뒤처지지 않게 되셨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꿋꿋하게 앞장서 걸으니 손주도 든든해 하더랍니다. 우리의 고든 자세 하나가 우리 자신에게는 기운을 주고 우리 가족에게는 안심을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6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걷자. 우리 자세가 우리 마음을 만든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7번째 이야기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째는 목소리와 말의 속도입니다. 여러분, 품격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을 여는 순간 그 목소리와 말투에서도 품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말이 빨라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십니다. 이것만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급하고 거친 말투는 우리가 가진 따뜻한 마음마저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목포에 사시는 76살 문상훈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문상훈 어르신은 오랫동안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점잖고 인자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시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느 순간 어르신의 말투가 조급해지셨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자기 이야기만 쏟아내듯 빠르게 말하고 상대의 말은 잘 듣지 못하게 되셨던 거죠. 외로움이 쌓이다 보니 누군가를 만나면 그동안 못다한 말을 한꺼번에 토해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사람들이 어르신과 대화하기를 부담스러워 하더랍니다. 그렇다면 말의 속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삼성서울병원의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차분하고 느리게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준다고 합니다.
천천히 말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 뇌는 저 사람은 여유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급하게 쏟아내듯 말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듣는 사람은 불안하고 피로해집니다. 말의 속도가 곧 그 사람의 품격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잘 듣는 일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존중을 받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조급한 말투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점점 우리와의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외로워지고 외로움 때문에 더 조급하게 말하게 되고 그 조급함이 또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되면 우리 곁에 남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과 이웃을 위해 정을 나누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따뜻한 정이 조급한 말투에 가려 전해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쉬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상훈 어르신은 어느 날 자신이 누군가와 대화한 뒤에 늘 마음이 허전했던 이유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말만 했지 한 번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구나 하고요. 그날부터 어르신은 두 가지를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첫째, 말을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하기. 둘째, 상대가 말할 때 끝까지 듣고 고개를 끄덕여주기. 처음엔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다시 어르신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천천히 말하고 따뜻하게 들어주는 어르신 곁이 편안했던 것입니다.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을 할 때 평소보다 조금만 더 천천히 하세요. 한 박자 쉬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말에 품격이 실립니다. 둘째, 상대가 말할 때는 끝까지 듣고 중간에 가로채지 마세요. 잘 듣는 것이 가장 큰 존중입니다. 셋째, 같은 말을 반복하기보다 짧고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세요. 길게 늘어놓는 말보다 진심이 담긴 짧은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우리의 목소리는 사람들이 자꾸 곁에 머물고 싶어지는 따뜻한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분을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목포에 사시는 76 되신 문상훈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하셨는데 워낙 성격이 급하셔서 손님에게도 늘 빠르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습관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찾아온 손주가 할아버지는 왜 맨날 화난 것처럼 말해? 하고 묻더랍니다. 그 한마디에 문상훈 어르신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화가 난 것이 아닌데 내 말투가 손주에게는 화난 것으로 들렸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어르신은 한 가지를 바꾸셨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속으로 하나, 둘, 셋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여신 겁니다. 그저 그것뿐이었는데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손주가 먼저 다가와 무릎에 앉기 시작했고 며느리도 전보다 자주 안부를 묻더랍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말의 속도가 빠르고 목소리가 높은 사람일수록 듣는 사람의 긴장이 높아지고 반대로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 곁에서는 듣는 이의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60명 남짓을 대상으로 한 관찰에서 천천히 말하는 분들과 대화한 사람들의 신뢰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천히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내 말에 무게를 싣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꾸 내 말을 먼저 하고 싶어집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고 해주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품격은 내가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가 아니라 상대의 말을 얼마나 따뜻하게 들어주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손주가 학교 이야기를 할 때, 자식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할 때 끝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품격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부터 연습해 볼까요?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한 박자만 천천히, 한마디만 더 따뜻하게,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7번째 이야기, 목소리와 말의 속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천천히 말하고 따뜻하게 듣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8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째는 목욕을 의식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여러분, 목욕을 그저 몸의 때를 씻어내는 귀찮은 일로만 여기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바꾸어 보시길 권합니다.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정성껏 대접하는 가장 깊은 의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충 씻고 급하게 나오는 습관은 우리 자신을 대충 대하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3살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오랫동안 병원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평생 남을 보살피느라 정작 자신을 보살피는 법은 잊고 사셨다고 합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목욕은 그저 후딱 씻고 나오는 일과일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르신은 문득 내가 평생 남들 몸은 그렇게 정성껏 닦아줬으면서 정작 내 몸은 한 번도 그렇게 아껴준 적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 생각에 어르신은 코끝이 시큰해지셨다고 해요. 그렇다면 목욕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서울 아산병원의 한 자료에 따르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천천히 자신을 씻는 행동은 몸의 긴장을 풀어줄 뿐 아니라 마음의 불안까지 가라앉혀 준다고 합니다. 따뜻한 물이 우리 몸에 닿는 순간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고 곤두서 있던 신경이 차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우리 몸 구석구석에 고맙다고 애썼다고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짧은 의식이 우리 마음에 깊은 위로를 줍니다. 우리 몸을 귀하게 대하는 만큼 우리 마음도 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대충 씻고 대충 방치하는 습관은 결국 자신을 대충 사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몸을 소홀히 하면 마음도 소홀해지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점점 더 뒷전으로 미루게 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우리 세대가 이제는 우리 자신마저 돌보지 못한다면 너무나 서글픈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살필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순자 어르신은 그날 이후 목욕을 완전히 다르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따뜻한 물을 받아 천천히 몸을 담그고 손으로 어깨와 팔과 다리를 어루만지며 오늘도 애썼다, 평생 고생 많았다 하고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욕 시간이 그저 씻는 일이 아니라 하루 중 가장 따뜻하고 평온한 명상의 시간이 되었다고 해요.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다음날 아침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욕을 급하게 하지 말고 따뜻한 물로 천천히 몸을 어루만지세요. 둘째, 몸 구석구석을 씻으면서 오늘도 수고했다고 자신에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셋째, 목욕을 그저 청결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는 의식으로 여겨보세요.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따뜻한 물로 지친 몸을 어루만지는 그 짧은 의식이
우리 영혼까지 맑게 씻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에 사시는 63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평생 식구들 뒷바라지에 바빠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따뜻한 물에 몸 한번 제대로 담가 본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늘 식구들 씻기고 나서야 마지막에 후다닥 찬물로 대충 씻고 나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들이 모두 떠나고 홀로 남은 집에서 어르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평생 남들만 씻기고 나는 한 번도 나를 정성껏 씻어준 적이 없구나. 그날 김순자 어르신은 처음으로 따뜻한 물을 받아 천천히 몸을 담그셨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온 거칠어진 손과 발을 마치 귀한 손님 모시듯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씻으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어르신은 까닭 없이 눈물이 흘렀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나를 너무 함부로 대했구나 하는 미안함과 이제라도 나를 챙길 수 있어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온 겁니다. 삼성서울병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한두 시간 전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몸의 깊은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잠이 훨씬 깊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65 이상 어르신 70명 남짓을 살펴본 결과 따뜻한 목욕을 꾸준히 한 분들의 수면의 질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뚜렷하게 좋았습니다. 잠이 깊어지면 이튿날 아침의 기분도 하루의 활력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목욕은 그저 몸을 깨끗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애쓴 우리 몸에게 참 고생했다, 오늘도 잘 버텨줬다 하고 건네는 따뜻한 인사입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을 귀한 보자기 다루듯 정성껏 씻어내는 그 시간은 단순한 씻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로하는 가장 조용한 의식이 됩니다. 오늘 저녁 우리 한번 따뜻한 물을 받아 천천히 몸을 담가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몸에게 가만히 말을 건네보십시오. 오늘도 참 애썼다고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8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목욕을 나를 대접하는 의식으로 만들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8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째,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투의 품격, 이 나이에 뭘 이라는 말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아침 거울 앞 1분의 기적, 거울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자신과 마주하는 일이었죠. 셋째, 손끝과 손톱을 다스리는 작은 정성. 넷째, 옷차림이라는 보이지 않는 갑옷. 다섯째, 비싼 명품에 숨겨진 함정. 여섯째, 자세와 걸음걸이가 만드는 품격. 일곱째, 목소리와 말의 속도. 그리고 여덟째, 목욕을 의식으로 만드는 법까지요. 어떠셨나요? 여기까지만 실천하셔도 우리 삶은 분명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공간을 정돈하는 일, 우리 뇌가 서로를 비추는 비밀, 혼자여도 흐트러지지 않는 법, 그리고 진짜 기품의 정체까지. 남은 4가지 이야기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줄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우리 함께 가보시죠. 자, 그럼 9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번째는 우리 공간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머무는 공간은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그 공간은 우리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방이 어지럽고 물건이 쌓여 있으면 우리 마음도 어수선해지고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공간이 정돈되어 있으면 우리 마음도 차분하고 가벼워집니다.
그러니 절대로 우리가 머무는 공간을 함부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어수선한 공간이 우리 마음까지 어수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4살 정현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현숙 어르신은 오랫동안 공직에서 일하시다 은퇴하시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계신 분입니다. 자식들은 다 멀리 떨어져 살고 어르신은 넓은 집에서 홀로 하루하루를 보내셨죠. 그런데 혼자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집안을 정돈하는 일에 손을 놓게 되셨다고 합니다. 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사는데 뭘 하는 마음에 빨래는 쌓이고 설거지는 미뤄지고 물건들은 아무데나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어수선해진 집을 볼 때마다 어르신은 마음이 더 가라앉으셨다고 해요. 그렇다면 공간을 정돈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가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 연구진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어수선하고 정돈되지 않은 공간에서 오래 지내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어지러운 풍경이 계속 들어오면 우리 뇌는 끊임없이 긴장하고 피로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에서 지내면 마음이 안정되고 머리가 맑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간을 정성껏 가꾸는 행동은 나는 잘 정돈된 삶을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우리 자신에게 보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공간을 돌보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돌보는 일인 셈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어수선한 공간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지러운 집은 우리를 점점 더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정돈할 엄두가 나지 않아 미루다 보면 더 쌓이고 더 쌓인 모습을 보며 더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집 안에 갇히고 사람을 초대하기도 부끄러워집니다. 손주가 놀러 오고 싶어도 자식이 찾아오고 싶어도 어수선한 집이 부끄러워 오지 말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공간 하나가 우리를 세상과 단절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노년에 이르러 우리 보금자리를 돌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정현숙 어르신은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작은 정리의 힘에 관한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셨다고 합니다. 그날 어르신은 거창하게 대청소를 하겠다고 마음 먹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딱 한 곳 식탁 위만 깨끗이 치우기로 하셨죠. 식탁 위에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고 행주로 닦아내자 그 깨끗한 식탁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식탁 하나가 깨끗해지니 그 옆도 치우고 싶어지고 그렇게 조금씩 집 전체가 정돈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작은 한 곳에서 시작된 변화가 어르신의 하루 전체를 바꿔 놓은 것입니다.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창하게 대청소를 하겠다고 마음먹지 마세요. 그저 딱 한 곳 식탁 위나 현관 같은 작은 공간 한 곳만 정리해 보세요. 둘째, 매일 아침 잠자리를 정돈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불을 반듯하게 개고 베개를 정리하는 그 작은 행동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바로 세워줍니다. 셋째, 쓰지 않는 물건을 하나씩 정리해 비워보세요. 우리 공간이 비워지면 우리 마음에도 새로운 여유가 들어옵니다. 이 작은 정돈들이 모이면 우리 공간은 우리를 편안하게 감싸주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공간에 우리는 다시 자식과 손주를 자신 있게 초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공간이 살아나면 우리 관계도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전에 사시는 74
정현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신 뒤로 어르신의 집은 조금씩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치워도 누가 보나 하는 마음에 물건을 그냥 쌓아두기 시작하셨고 어느새 집안은 발 디딜 틈 없이 어지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집이 어지러워질수록 어르신의 마음도 점점 무겁고 가라앉았습니다. 외출도 줄고 사람도 만나기 싫어지셨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찾아온 손주가 할머니 집은 왜 이렇게 답답해 하고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어르신은 정신이 번쩍 드셨답니다. 그날 어르신은 큰 일을 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식탁 위 한 곳만 정리하기로 마음먹으셨죠. 묵은 신문지를 치우고 행주로 식탁을 정성껏 닦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깨끗해진 식탁 한 곳을 바라보는 순간 어르신의 마음 한 구석도 함께 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은 그 옆자리를, 그 다음 날은 창틀을 그렇게 하루에 딱 한 곳씩 정돈해 나가셨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집은 몰라보게 달라졌고 무엇보다 어르신 본인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정돈된 공간에서 지내는 사람일수록 마음의 안정감이 높고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어수선한 공간에서 지내는 사람보다 뚜렷하게 낮다고 합니다. 우리 공간은 그저 물건을 쌓아두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집 전체를 한 번에 치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칩니다. 오늘은 딱 한 곳, 식탁 위든 머리맡이든 손이 닿는 작은 한 곳만 정돈해 보십시오. 그 작은 한 곳이 깨끗해지는 순간 우리 마음에도 작은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빛이 하나둘 모여 우리 삶 전체를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9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거창하게 말고 작은 한 곳부터 정돈하자. 우리 공간이 곧 우리 마음이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10번째 이야기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째는 우리 뇌가 서로를 비추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대로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대하면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귀하게 대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나 우연이 아니라 우리 뇌에 새겨진 분명한 원리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5살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은퇴 후 어르신은 두 가지 길 사이에서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일도 끝났으니 편하게 풀어지자 하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래도 나를 단정하게 지키며 살자 하는 길이었죠. 처음엔 편하게 지내는 쪽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면도도 대충, 옷도 대충, 자세도 대충. 그런데 그렇게 지낼수록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소홀해지더랍니다. 이웃도, 가게 주인도, 심지어 가족들까지 어딘가 어르신을 가볍게 대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여러 나라의 뇌 연구진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우리 뇌에는 다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거울처럼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정성껏 대하는 모습을 풍기면 우리를 마주한 사람의 뇌도 무의식적으로 그 신호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아, 이분은 자신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구나. 나도 이분을 존중해야겠구나 하고요.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 상대의 뇌도 이분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보내는 태도가 거울처럼 그대로 상대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 유명 대학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스스로를 소중히 대하고 따뜻한 기운을 풍기는 사람 곁에 있기만 해도 주변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신뢰감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성껏 대하는 행동 하나가 우리 뇌를 평온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가꾸는 일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존중해야 다른 사람도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가 평온해야 우리 곁의 사람도 평온해지는 분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우리 자신을 계속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를 가볍게 여기는 그 신호가 끊임없이 새어나가 결국 세상도 우리를 가볍게 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받는 대접이 다시 우리 마음을 더 위축시키고 위축된 마음이 또 우리 자신을 더 소홀히 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조차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보다 서글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은 가장 희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하는 태도 하나만 바꾸면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 전체가 바뀐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철수 어르신은 어느 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자신을 단정하게 지키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면도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어깨를 펴고 사람을 대하셨죠.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르신이 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이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가 다시 깍듯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웃이 먼저 인사를 건네고 가게 주인이 친절해지고 가족들도 어르신을 어딘가 더 어른답게 대하더랍니다. 어르신은 그제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세상이 나를 바꾼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세상을 바꿨구나 하고요.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자신을 단정하게 지키는 일을 사치가 아니라 권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둘째, 사람을 만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정성껏 가다듬으세요. 우리의 단정한 모습이 상대의 뇌에 우리를 존중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셋째,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을 풍기세요. 우리가 평온하면 우리 곁의 사람도 평온해지고 그 평온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그 순간 세상도 우리를 귀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뇌에 숨어 있는 놀라운 비밀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5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사람들이 자신을 예전만큼 대접해 주지 않는다며 늘 서운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어르신 본인이 먼저 잔뜩 굳은 표정에 무뚝뚝한 말투로 사람들을 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은 마음을 고쳐먹고 먼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사람들도 어르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기 시작하더랍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다른 사람의 표정과 태도를 거울처럼 그대로 따라하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누군가의 환한 미소를 보면 우리 뇌의 같은 부위가 함께 반응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따라 웃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환하게 빛내면 그 신호가 거울처럼 상대의 뇌로 옮겨가 상대도 우리를 귀하게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잔뜩 위축되어 있으면 그 어두운 신호 역시 그대로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하는 가장 깊은 이유입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사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세상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부터 우리 자신에게 먼저 따뜻한 미소를 건네봅시다. 그 미소가 거울처럼 우리 주변으로 퍼져나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온도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손주가, 자식이, 이웃이 우리를 대하는 그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10번째 이야기, 우리 뇌가 서로를 비추는 비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11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째는 혼자 있을 때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나 혼자 있는데 뭘 누가 본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함정입니다. 진짜 품격은 누가 볼 때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목포에 사시는 75살 문정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정순 어르신은 오랫동안 함께하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텅 빈 집에서 홀로 지내게 되신 분입니다. 처음엔 그 외로움과 허전함을 견디기가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헐렁한 옷차림으로 누워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셨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 낯설고 초라해 보여서 아예 거울을 보지 않으셨다고 해요. 자식들도 다들 사느라 바쁜데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하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홀로 남겨진 어르신들이 참 많으십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는데 그 가족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홀로 남으셨을 때의 그 막막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을 때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영국의 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60살 이상 되신 분들 가운데 매일 꾸준히 자신을 정성껏 가꾸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삶의 만족도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외모에 들인 돈이나 시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일관된 태도가 그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60살 이후에 우리 세대는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는가에서 삶의 자존감을 가장 많이 얻는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직장이나 자식의 성공이 우리 자존감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오직 우리 자신을 챙기는 행동 그 자체가 우리 자존감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혼자라고 자신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보지 않으니 씻지 않고 입지 않고 정돈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놓아버리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무기력이 우울로 이어지고 우울이 다시 무기력을 부르는 깊은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까지 빠르게 나빠지고 결국
자식들에게 더 큰 걱정과 짐을 안기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 자신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정순 어르신은 어느 날 건강이 나빠져 병원을 찾으셨다가 아주 특별한 조언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어르신, 집에 가시면 다른 건 안 하셔도 되니까 내일부터 매일 아침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어보세요 하는 말이었죠. 어르신은 싱거운 소리다 싶으면서도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다음날 아침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울 속에 평생 가족을 위해 애써온 한 사람이 보였다고 해요. 아, 나도 아직 나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어르신은 거울을 다시 보기 시작하셨고 며칠 뒤에는 외출할 곳이 없어도 고운 스카프를 꺼내 목에 두르셨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단지 매일 아침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었을 뿐인데 구부정했던 허리가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워만 있고 싶던 마음이 사라지고 집 앞 도서관에 나가 책을 빌려 읽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뇌가 작동하는 놀라운 이치입니다. 거울을 보고 우리 자신을 단정히 가꾸는 순간 우리 뇌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오늘도 이렇게 정성을 들일 만큼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몸을 먼저 챙기니 무너졌던 마음이 그 뒤를 따라 살아난 것입니다.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누가 보지 않아도 매일 아침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으세요. 이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가장 고귀한 약속입니다. 둘째, 혼자 먹는 밥상도 정성껏 차리세요. 혼자라고 대충 때우지 말고 우리 자신을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 보세요. 셋째, 하루에 한 번은 집 밖으로 나가 단정한 모습으로 세상과 마주하세요. 도서관도 좋고 공원도 좋고 가까운 시장도 좋습니다. 이 작은 외출이 우리를 다시 세상과 이어줍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우리야말로 가장 단단하고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포에 사시는 75 문정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시면서 한동안 누가 본다고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완전히 놓아버리셨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헝클어진 머리에 늘어난 옷차림으로 지내셨고 거울은 아예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손주가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연 어르신은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라 손주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우셨다고 합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오래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왜 아무도 보지 않으면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했을까? 누가 보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인데 말이다. 다음 날 아침부터 어르신은 달라지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매일 아침 머리를 단정히 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하셨죠. 그러자 놀랍게도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고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나를 정성껏 대접하는 귀한 시간이 된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혼자 지내는 시간에도 규칙적으로 자신을 단정히 관리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훨씬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품격은 누군가 우리를 볼 때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남이 볼 때만 잘 차려입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에도 우리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품격입니다. 혼자 먹는 밥상도 정갈하게 차리고, 혼자 있는 집에서도 단정한 옷을 입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허리를 곧게 펴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진실한 존중입니다. 우리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 자신을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11번째 이야기였습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 자신을 단정히 지키자. 진짜 품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난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 12번째 이야기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한 가지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유독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우리 자신을 가꾸고 대접하는 일이 더 중요해지는 걸까요? 젊을 때는 안 그래도 되는데 왜 지금 이 시기에 더 그래야 할까요? 거기에는 참 가슴 아프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하나둘 잃어갑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은 어느새 자라 우리 품을 떠나갑니다. 직장에서 우리 이름 앞에 붙어 있던 번듯한 직함도 은퇴와 함께 사라집니다. 때로는 평생을 의지하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역할들이 사장님이라는 이름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라는 이름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모든 역할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 자신만 덩그러니 남았을 때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서 한 발짝 비켜난 듯한 깊은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흔히 이렇게 자조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기운 빠진 몸뚱이 뿐인데 꾸며서 뭐하나 누가 본다고.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허전한 순간이야말로 우리 남은 인생의 품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젊을 때는 돈이나 직장, 자식의 성공이 우리의 자존감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떠받쳐 주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빠져나간 지금 우리를 떠받쳐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어떤 외부의 것에도 기대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 단단한 마음 하나가 이제부터 우리 인생을 떠받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 자신을 가꾸는 일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라진 모든 역할을 대신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마지막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 가운데에도 이 비밀을 일찌감치 꿰뚫어 본 분들이 계셨습니다. 옛 선비들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여도 결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먼 곳으로 쫓겨나 곰팡내 나는 허름한 방에 버려졌을 때조차 어떤 선비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비록 낡은 옷일망정 정성껏 먼지를 털어 반듯하게 차려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글을 썼습니다.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서도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며 품위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내 몸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도 결코 내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수백 년 전의 이 가르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품격에는 정해진 나이가 없습니다. 시들어가던 나무도 다시 물을 주고 정성껏 잎을 닦아주면 새순이 돋아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그 작은 정성 하나가 곧바로 우리 삶에 반영되어 우리 남은 인생을 눈부시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아우르는 마지막 12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번째는 진짜 기품의 정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 한 가지로 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는 기품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기품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혹은 돈이 있어야 생기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진짜 기품은 타고나는 것도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주에 사시는 78살 백종현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백종현 어르신은 젊은 시절 사업을 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입니다. 큰 돈을 만져보기도 하셨고 모든 것을 잃어보기도 하셨죠. 그렇게 인생의 온갖 풍파를 다 건너오신 분인데 어르신을 만나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저분 곁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꾸 의지하고 싶어진다고요. 어르신은 번듯한 사장님 차림을 하고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수하고 평범한 옷차림이었죠. 그런데도 어르신에게는 무어라 설명하기 어려운 단단한 기품이 흘렀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신념이 하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세상이 나를 대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이 단단한 믿음 하나로 살아오셨기에 사업이 망해 가장 힘들었던 날에도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해야 했던 날에도 어르신은 아침마다 면도를 하고 옷을 단정히 차려입고 하루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자신을 방치하지 않으셨던 거죠. 수십 년간 쌓아온 그 묵묵한 일관성이 78이 된 지금 어르신의 평온한 얼굴과 흔들림 없는 태도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기품의 정체입니다. 기품은 백화점에서 돈을 주고 사 입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일관된 태도,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의 가치를 굳게 믿는 마음,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 뇌를 깨우고 온 몸을 감싸며 자연스럽게 풍겨 나오는 것입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뇌는 우리가 오랫동안 반복해온 태도를 우리 얼굴과 분위기에 새긴다고 합니다. 매일 자신을 귀하게 대한 사람의 얼굴에는 그 세월이 평온한 주름으로 새겨지고 매일 자신을 함부로 대한 사람의 얼굴에는 그 세월이 불안한 그늘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얼굴은 우리가 평생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정직한 기록인 셈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기품을 엉뚱한 곳에서 찾게 됩니다. 더 비싼 옷에서, 더 화려한 물건에서, 남들의 부러운 시선에서 기품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밖에서 찾는 기품은 결코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잠깐 빛나는 듯 하다가도 금세 허전해지고 그 허전함을 채우려 또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 진짜 기품 곁에 가보지도 못한 채 헛된 것들만 채다 지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 기품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은 사실 우리가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 안에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백종현 어르신처럼 가장 힘든 순간에도 우리 자신을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그 작은 행동들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형편이 좋든 나쁘든 한결같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관됨이 세월 속에 쌓여 어느새 우리 얼굴과 태도의 기품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쁨을 밖에서 찾지 말고 우리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찾으세요.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히 귀하다는 것을 믿으세요. 둘째, 좋은 날에만이 아니라 힘든 날에도 우리 자신을 단정히 지키세요. 진짜 기쁨은 시련 속에서 단련됩니다. 셋째, 오늘의 작은 정성을 매일 한결같이 이어가세요. 하루의 정성은 작아 보이지만 그 하루하루가 쌓여 10년 뒤, 20년 뒤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매일 자신을 챙기는 사람과 방치하는 사람의 차이는 세월이 흐를수록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엄청난 차이로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값비싼 물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름진 얼굴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우리 몸과 마음을 정성껏 다루는 그 고귀한 태도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세상도 비로소 우리를 귀하게 대접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주에 사시는 78 백종현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큰 부자도 아니었고 내세울 만한 높은 자리에 오른 적도 없으셨습니다. 평생 평범한 농부로 살아오셨죠. 그런데 이 어르신을 한 번이라도 만나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말입니다. 비싼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 앞에 서면 절로 옷깃을 여미게 된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백종현 어르신은 평생 단 하루도 자신을 함부로 대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몸을 씻고 낡았어도 늘 깨끗이 빤 옷을 단정하게 차려 입으셨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 한결같은 정성을 수십 년간 지켜오신 겁니다. 바로 그 오랜 세월에 일관된 정성이 이제 그분의 얼굴과 자세와 눈빛에 고스란히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기쁨의 정체입니다. 기쁨은 백화점에서 돈을 주고 사 입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한결같은 태도, 그 보이지 않는 정성이 오랜 세월 쌓이고 쌓여 자연스럽게 풍겨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젊음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우리 자신을 향한 정성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짙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늘어도 우리 자신을 정성껏 대하는 그 태도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누구보다 품위 있게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그 기쁨을 피워낼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자신을 향한 작은 정성 하나를 시작해 봅시다. 그 정성이 모이고 모여 우리 남은 인생을 가장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지막 12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기쁨은 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일관된 정성에서 피어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긴 시간 동안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고 품격을 되찾는 12가지 습관을 이제 하나씩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이 마지막 정리가 오래 마음에 남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투의 품격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이라는 말은 우리 뇌에 내리는 저주와 같습니다. 그 말을 내려놓고 아직 할 수 있지 라고 바꿔 말하는 것에서 우리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입이 바뀌면 우리 뇌가 바뀌고 우리 뇌가 바뀌면 우리 삶 전체가 바뀝니다. 두 번째, 아침 거울 앞 1분의 기적이었습니다.
거울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외면하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단 1분 거울 속 우리 자신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 보세요. 그 1분이 우리 하루 전체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손끝과 손톱을 다스리는 작은 정성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손을 가장 정성껏 돌보는 것입니다. 손을 다듬는 그 짧은 시간이 우리 자신을 위로하는 소중한 의식이 됩니다. 네 번째, 옷차림이라는 보이지 않는 갑옷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갑옷입니다. 비싼 옷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성껏 관리된 옷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다섯 번째, 비싼 명품에 숨겨진 함정이었습니다. 품격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거치장보다 수수해도 정갈한 일관됨이 우리를 훨씬 더 빛나게 합니다. 여섯 번째, 자세와 걸음걸이가 만드는 품격이었습니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으세요. 우리 몸이 당당해지면 우리 마음도 반드시 따라옵니다. 일곱 번째, 목소리와 말의 속도였습니다. 천천히 말하고 따뜻하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잘 듣는 것이 가장 큰 존중이며 사람들이 자꾸 곁에 머물고 싶어지는 품격이 됩니다. 여덟 번째, 목욕을 의식으로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급하게 씻지 말고 따뜻한 물로 우리 몸을 어루만지며 오늘도 애썼다고 인사해 보세요. 그 시간이 우리 영혼까지 맑게 씻어줍니다. 아홉 번째, 우리 공간을 정돈하는 일이었습니다. 거창하게 말고 식탁 위 같은 작은 한 곳부터 정리해 보세요. 우리 공간이 살아나면 우리 마음과 우리 관계도 함께 살아납니다. 열 번째, 우리 뇌가 서로를 비추는 비밀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대하면 세상도 우리를 귀하게 대합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합니다. 11번째, 혼자 있을 때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진짜 품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매일 아침 우리 자신을 단정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진짜 기쁨의 정체였습니다. 기쁨은 타고나는 것도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일관된 태도, 바로 그것이 세월 속에 쌓여 우리 얼굴과 분위기에 기쁨으로 피어납니다. 여러분, 이 12가지를 다 기억하기 어려우시다면 딱 한 가지만 마음에 새겨주세요.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세상이 나를 대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12가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단 하나만 골라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울 앞 1분이어도 좋고 손톱을 다듬는 일이어도 좋습니다. 그 작은 하나가 또 다른 하나를 부르고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남을 위해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오롯이 우리 자신을 대접하고 우리 자신을 챙겨야 할 시간입니다. 살다가 시련이 닥치고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거울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우리 자신을 다듬는 이 작은 습관들이 우리 등을 가만히 토닥여 줄 것입니다. 너는 충분히 아름답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계속 가보자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고 한없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12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시작도 하기 전에 지쳐버립니다. 오늘은 그저 이 가운데 단 하나,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 하나만 골라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한마디 건네는 것이어도 좋고 손톱을 정갈하게 다듬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 작은 하나가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으면 신기하게도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어 어느새 우리 삶 전체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변화에는 결코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일흔이든 여든이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로 마음먹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시들어가던 나무도 다시 물을 주고 정성껏 잎을 닦아주면 새순이 돋아나듯 우리 삶도 오늘부터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고 우리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영상 처음에 다짐이라고 두 글자를 적기로 약속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그 작은 약속 하나가 우리를 진짜 변화로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계신 분, 홀로 지내며 기운을 잃어가시는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가까운 어르신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드리세요. 우리의 작은 나눔 하나가 한 사람의 남은 인생을 다시 환하게 밝혀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들어가요. 매일 아침 우리 자신을 귀하게 가꾸는 그 작은 기적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10배, 100배 더 눈부시고 품격 있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눈부신 하루 되세요.